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난연대를 언급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당에 경고를 해달라 요청을 했죠. 당무 개입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1호 당원의 의견 개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대선처럼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가 아닌 이 당내 경선은 대통령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이 안 의원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당무 개입 논란이 일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라며 당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원으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여야가 겨루는 총선이나 대선에 적용되지 당내 선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대통령은 1호 당원으로 언제든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친윤계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였잖아요. 윤심이 있다 없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을 이렇게 또 갈라치고. 이철규 의원은 SNS에 안 의원은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며 색깔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렸던 친윤계 초선 의원 9명은 나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위로 차원이라고 했지만 김기현 의원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당내 세력에서도 이 주류 측의 공세나 대통령실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이어갑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 의원은 오늘 하루 공개 일정을 중단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채널A 통화에서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윤심 파리, 윤심 타령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실 저희 당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간신배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당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 대통령실의 개입은 전당대회 끝나고 나도 후유증을 양산하고. 한 친윤계 의원은 전당대회 흥행과 당의 안정을 다 잡아야 하는데 불협 화음이 나와서 안타깝다고 했고,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최근 전당대회 모습에 당원들이 화를 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그럼 여론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지난주 후반 안철수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과 친윤의 맹공이 휩쓸고 갔죠. 지난 주말 사이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수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난 3, 4일 이틀 동안 진행해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36.1%, 김기현 의원이 32.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고,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7.3%로 출발했습니다. 조사는 안 의원의 유난연대 발언으로 친윤 진영과 충돌한 직후 진행됐습니다. 유난연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유난히 잘 어울리는 연대. 우리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의 반윤 공세가 거셌지만 지난주 같은 업체 조사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준석계인 천 위원장이 새로 등장했지만 안 의원, 김 의원 격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 5일 조사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다른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45.6%로 김기현 의원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이 마찰과 또 충돌을 피하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 약자 쪽으로 또 당심이든 그것이 민심이든 결집되는 영향, 효과로 봐야 되겠죠. 김기현 의원 측은 안 의원의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중요하다며 토론을 거치면서 보수의 대표 주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L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안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네. 대통령이 1호 당원이다. 이 1호 당원이라는 게 원래 있는 말입니까? 당원 당규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대통령의 비중을 감안해서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만큼 당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1호기라고 표현하고 또 대통령 전용 열차를 1호 열차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참 요즘 모습이 좀 전례가 없던 모습이어서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대통령실은요, 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대응일 뿐 당무 개입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의 일을 가급적 존중하지만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에까지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이라는 건 안철수 의원이 유난연대라는 표현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당원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연대한다고 말하는데 연대가 없으니까 사실과 다른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이 한 달에 300만 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30만 원을 내는 것에 비해 10배를 낸다. 그렇다면 당원으로서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겠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 누구나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 것 같거든요. 네.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걸 알리고 싶어하는 느낌까지 드는데 네. 그건 당무 개입이 아닙니까? 답을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게 정답은 이거다, 콕 집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답이 아닌 나머지 보기를 하나씩 지워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부터 지금 안철수 의원 사퇴까지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후보를 하나씩 지우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비윤계 후보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세운 줄에서 1mm라도 벗어나면은 유승민, 나경원, 이젠 안철수까지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당 총재를 겸직했던 시절을 연상시킨다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친윤계에서 윤심은 100% 김기현이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때는 침묵하더니 왜 안 의원에게만 역정을 내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대체 안 의원에게 왜 이렇게 화가 난 겁니까?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최근 이 주변에 발언한 것인데요. 이 이유를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당원이 알아서 뽑는 것이다. 다만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팔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뒤통수 치는 사람은 최근 이 정치적 상황을 좀 볼 때 안철수 의원으로 해석할 여지가 좀 다분합니다. 적어도 가깝지 않은 것을 가까운 것처럼 설명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을 활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윤 핵심 인사는요, 사실이 아닌 말로 당원의 표심을 모으는 건 사기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윤핵관 발언, 이것도 좀 문제 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안 의원이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윤핵관의 지휘자는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윤핵관을 대통령 안위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로 표현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이라고 본 겁니다.
자기 입속만 챙기는 참모도 분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몰았다는 겁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을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촉한 게 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대통령실이 일제히 맞대응했던 사례와 매우 비슷한 겁니다. 자, 부담을 안고서라도 대통령실이 계속 언급을 하는 건 대통령이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의 기반이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공천을 통해 진짜 친윤 의원들을 포진시키고 싶은 거고요. 또 이들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안철수 의원이 되면 뭐 탈당 이 부분을 언급한 이 심평 변호사 이야기도 또 주목이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이 탈당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한 친윤 의원 역시 나갈 사람이 있다면 안철수 의원이 나가야지 대통령이 왜 탈당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비대위 체제나 탈당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 가능성에도 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레 국회 통과가 되면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의무,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다라는.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대통령은 2차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적이 있지만 장관은 표결을 시도한 적만 있을 뿐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어떤 헌법 위반을 했느냐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돼 업무가 정지될 경우 차관 대행 체제로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리이지만 정작 위기에 처한 민생 얘기는 없었습니다. 비아냥과 말싸움으로 퇴색된 대정부 질문 과정을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혼 시점까지 문제 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숨을 내쉽니다. 나중에 제가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서로 비아냥대는 입씨름도 이어졌습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자 쓴 거 알죠? 위원님,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일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냐? 세자책봉했다. 그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왕세자 써가지고 하시는 질문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제가 참 걱정됩니다. 김 여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본격을 지키자. 대정부 질문을 하라. 김건희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하자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무속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재차 거론됐습니다. 작년 3월에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서울사무실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여야의 정쟁 속에 국회의 품격과 국민 민생은 모두 뒷전으로 내몰렸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심 판결문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잘못에 눈을 감은 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는데요.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진 않았지만 본인들의 입시 비리에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딸 조민 씨는 오늘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두 쪽에 걸쳐 조국 전 장관을 징역 2년에 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항소한 상황입니다. 오늘 1.3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도 입시비리 혐의에 있어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해준 문서, 전액 장학금 증명서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하고도 200만 원 장학금을 받으면서 엄마인 정 전 교수에게 나 장학금 때문에 돈 많음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만 원씩 3번의 장학금은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것이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교수를 누구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또한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는 떳떳하다면서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도 선배들로부터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몸담고 있는 서울대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사 이사진 선정 과정을 감찰하고 있는데요. 유시민 씨의 누나이기도 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방통위가 부실하게 검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당시 부실 검증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이사장의 민주당 당적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이 바뀐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 이사장이 2017년 대선 전후 주민등록번호와 성 표기를 바꿨는데 방통위는 바뀐 인적 사항만으로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사장의 6가지 결격 사유 가운데 입당, 탈당 이력을 방통위가 사실상 조회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통위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으면서 유 이사장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적 유무와 무관하게 정당에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유세단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듬해 선임됐을 때 EBS 이사장 결격 사유인 당적 보유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2012년 이후 당적을 가진 적이 없었고 이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랑야랑 김민지 기자의 휴가로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를 추모하는데 1,000억 원이 났습니까? 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1,000억 원 규모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이 시설 개선을 지시하면서 이슈가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은 왜 시설을 개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수로는 18평 59제곱미터 남짓의 이 추모 공간이 너무 작다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 사전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좀 불에 뭔가 타는 모습이네요. 네,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 추모관으로 활용하다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방화로 전소돼서 이듬해 다시 마련했거든요. 사저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편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 대통령이 추모관이 협소하다며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가에 1,000억 원을 써서 새로 추모관을 짓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구미시는 올해 생가가 아닌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땅에 추모관을 새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도 예산과 국민 모금을 합쳐 1,000억 원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구미시청 홈페이지에는 1,000억 원이 애들 이름이냐, 구미는 박정희만 생각하는 도시냐 등 비판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죽은 자를 모시는 아방궁이라도 지을 셈인지 의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 들지 말고 산 자들을 돌보십시오. 논란이 일자 구미시는 1,000억 원은 의지의 표현일 뿐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과거부터 줄곧 지적되어 온 사안이라 원론적인 차원에서 개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적대적 공생 중인가요? 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두 사람 미묘한 공생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유명한 앙숙인데요. 네, 맞습니다. 2016년 총선 때 이 노원병 지역구에서 맞붙은 이후에 번번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윤핵관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도록 계속 잘할 것이지. 국민들이 눈살 찌푸릴 만한 일들을 한 다음에 지금 와서 이게 멸칭이다. 윤핵관에서 너무 좀 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 집단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뭔가 공동의 적 앞에서 연대하는 모양새네요. 네, 최근 친윤계가 안철수 의원을 향해 종북 공세를 펼쳤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섰는데요. 이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안철수 후보는 종북이 확실히 아니다. 주식을 수천억 가진 사람이 종북을 왜 하냐며 옹호했습니다. 주식 수천억이라 저건 좀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이 결선에 뭔가 올라가면 연대할 수도 있겠네요. 네, 친 이준석계 천하람 당권주자와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가까운 듯 먼 온도 차이는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1등이든 후보들이 열심히 연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네, 한때 적이었던 두 사람, 전당대회용 전략적 공생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900명이 넘는다고 방금 튀르키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 수색과 구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열장의 물건들이 흔들리다 중심을 잃고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납니다. 어항 속 물은 당장 흘러넘칠 듯 좌우로 출렁거리고 도로는 지진 충격으로 전기가 꺼지며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는 엄청난 강진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 붉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고 공항 활주로는 물론 집안의 벽까지 쩍쩍 갈라졌습니다. Çok fena. Çabuk çık.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오늘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산업단지인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Yani ben uyuyordum, eşim beni uyandırdı. Ama çok şiddetli diye. Bayağı da sürdü yani ben tahminen 2 dakika kadar sürdü. 건물에 깔린 사람이 많은 데다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져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Toplam itibariyle 2786 arama kurtarma ekibimiz ve her an itibariyle de bu sayı artıyor. Hem dışarıdan gelen, diğer illerimizden gelen arama kurtarma ekiplerimiz 현재까지 규모 4.0 이상의 여진만 최소 20회 발생한 가운데 유럽 이탈리아 앞바다에선 한때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은 1939년 3만 명이 사망한 북동부 에르진잔주 강진 이후 84년 만으로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이 튀르키예에서 6번째로 큰 대도시의 강진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구급차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무너진 건물 조각을 들어올립니다. 손으로 잔해를 쓸어내는 남성은 갇혀있는 생존자를 애타게 부릅니다. Var mı? Hangi renk? Pembe var mı üzerinde? Abla şu an lütfen siz kendinizi düşünün. Başka bir şey görmüyorum ben. 튀르키예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인 가지안테프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환자들은 끊임없이 응급실로 옮겨지고 아비기한 속에 시민들은 강추 위에도 떨어야 했습니다. 제조업 허브 지역인 가지안테프에 인구 117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는 더 컸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10년 넘는 내전으로 실향민들이 몰려 사상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강진의 진원 깊이는 상대적으로 얕은 17.9km로 분석돼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각판 3개의 경계선에 있는 튀르키예는 지각이 불안정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최근 25년 동안 발생한 규모 7.0 이상 지진만 7차례에 달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교민 인명피해는 없다면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한인 사회에는 빨리 경고문을 보냈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지금 건물이 붕괴된 게 1,700채가 넘으니까 그 붕괴된 건물 안에 있는 사망자들이 더 늘어나겠죠. 수백 명이 사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정의 손길도 이어져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까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화물업계에서는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화물차의 번호판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무늬만 운송사 지입제가 퇴출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대체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정이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끝난 지 2달 만입니다. 우선 정부는 번호판 장사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차주가 이를 받으려면 화물용 번호판이 필요한데 중간에서 운송 영업 없이 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 운송사가 각종 수수료를 뜯어왔습니다. 그것도 내가 차 살 때 차값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3천만 원, 4천만 원씩 차값에 붙여갖고 매매를 그렇게 시키고 그래요. 물때 떼어가고 지입료 떼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는 이런 운송사들로부터 번호판을 회수하고 회수한 번호판은 실제 운송 업무를 하는 차주에게 내줄 예정입니다. 국가의 면허인 번호판을 장사 또는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운송사와 차주 사이 최소 운임을 강제했다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차주에게 주는 운임만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표준운임은 납세액과 유가보조금 같은 공적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매기고 운임을 유가와 연동시킨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 안개 속에 이제 전체적인 그 비용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요금을 좀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화물차 안전대책도 나왔습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사고까지 나면 최대 징역 5년 처벌받게 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건너편 차로에서 쇳덩이가 날아듭니다.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조수석 받침대 가죽까지 찢어졌습니다. 땅바닥 충격을 흡수하려 화물차 밑에 설치하는 판스프링이 튕겨나온 겁니다. 원래는 차 바닥에 고정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짐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에 덧대어 쓰면서 각종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이고 그게 빠진 사람 나가지고 이탈되면서 다른 차에 치명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도로에서 차가 출렁하거든요.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때문에 2018년 고속도로를 달리던 3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에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구함 옆에 뚜껑도 제대로 안 닫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고 날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예 그냥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판스프링 같은 여러 고정장치, 각종 공구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달리다 낙하 사고가 나면 사업 허가 혹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간 화물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사고가 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와 운수사 탓에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 차주 책임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전남 신안 앞바다 어선전복 속보로 이어갑니다. 현재까지 선원 3명이 구조됐고 기관장을 포함해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공국진 기자, 지금도 수색 작업은 진행 중입니까? 네, 어두워졌지만 사고역에선 조명탄을 쏘며 야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 사흘째인 오늘 전복된 청보호에서는 실종자 5명이 잇따라 발견됐는데요. 해경은 오늘 새벽 3시 22분쯤 실종된 기관장을 선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어 정오쯤엔 선미 침실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원 2명을, 오후 4시 17분쯤엔 실종 한국인 선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5시 46분에 1명이 더 발견돼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청보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수중수색하던 잠수사들이 실종자들을 발견했는데요. 현재까지 실종자들의 생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보호 탑승 선원 12명 중 3명의 생존자가 구조됐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4명의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200톤급 크레인이 청보호 선수와 선미 등 4곳에 크레인줄을 설치해 고정하는 작업을 오전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3너트 넘는 조류가 이어지고 선체 주변과 내부에 어망 등이 뒤엉켜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수사들이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평균 2나트 이상의 조류에서는 수중 작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구조당국은 사고역에서 인양이 어려우면 선체를 임자도 인근으로 옮겨 인양할 계획입니다. 암초 등으로 인한 선체 파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청보호는 출항 때부터 선체가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이 나온 만큼 선박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보호를 건조한 업체 측은 선내 어창으로 해수를 공급하는 기관실 펌프 밸브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레 오후 1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지만 유가족은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죠. 시청으로 진입하려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유가족이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자 2차 개고장을 보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개고장을 보지도 않고 찢어 발로 밟습니다.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고장 받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는 2차 기한인 모레 오후 1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시설물 철거하라는 서울시와 절대 철거 못한다는 유족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오전엔 유가족이 시청 건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난로 반입을 제지하자 유가족들이 반발한 겁니다. 어머님이 그거 문하고 원통해서 이것도 못 갖고 들어가는데. 경찰은 유족이 휘발유 언급하며 제2참사 경고를 했던 만큼 인화물질 반입 등 안전차원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서울시와 유족은 분향소 설치 장소를 놓고도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섰습니다.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시민들 간 충돌과 안전 문제 발생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한한 녹사평역 내 장소를 추모 공간으로 거듭 제한드립니다. 해법을 못 찾을 경우 이틀 뒤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애꿎은 도시가스 업체 상담원과 방문 검침원이 고생입니다. 사람들이 가스 요금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 이 불만과 민원이 빗발치는데요. 백승현 기자가 그들의 고단한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오전 9시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 상담원은 난방비 폭탄 주장에 일일이 해명하고 보일러 동파되기 위해서 고객님 이제 건물주나 관리인분께서 그걸 이제 조금 보일러를 시운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를 걱정하는 고객을 달래기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용량이 좀 줄어드니까 요금이 좀 더 줄어들겠죠. 최근 난방비 관련 민원 전화는 50% 넘게 늘었습니다. 이제 무작정 이제 소리 지르시고 이제 돈 못 내시겠다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자기는 가스를 무조건 안 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집집이 방문해야 하는 가스 검침원들은 더 진땀을 뺍니다. 난방비가 2배 이상 나왔다며 계량기가 고장난 건 아닌지 점검부터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나 계량기가 뭐 잘못됐는지 점검도 좀 해주시고 좀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주민도 검침원도 가스 사용 숫자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래도 좀 키는 게 좀 떨려가지고 좀 그렇게 따뜻하게 못 살아요. 전기장판도 잠깐 켰다가 끓이는 물도 조심해서 저기다 포터에다가 해고 그래요. 너무 살기 힘들다, 뭐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이렇게 하다 뭐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검침할 때도 좀 더 한 번 더 숫자를 더 유심히 보기도 해요. 남은 겨울이 더 춥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갈 때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많이 이용하시죠? 이 평일에 3인 미만 승용차들은 혼잡 통행료 명목으로 매번 2,000원을 내야 했는데요. 꽤 부담입니다. 서울시가 27년째 징수해왔던 이 통행료를 없앨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남산 135 터널입니다.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기 위해 차량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강남에서 용산, 광화문, 종로 등 서울 도심을 오가는 가장 빠른 길이지만 일반 승용차들은 이용할 때마다 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가는 버스, 택시, 탑승자 3명 이상인 일반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11월부터 도심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혼잡 통행료 제도입니다. 평일 기준 한 해 1,800만 대가 이용하고 지난 2021년 1년간 거둬들인 통행료만 152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징수 초기와 달리 27년째 이어져 온 탓에 통행량 조절 효과가 없다며 혼잡 통행료 징수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산 135 터널만 징수하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통행료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도 실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혼잡 통행료 관련해서 이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원점 베이스를 다시 보겠다라는 거는.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합니다. 강남에서 올 때 다리를 건너서 오는데 통행료를 2,000원씩 내려니까 꽤 부담되죠. 왜 3호 터널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가 교통량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올해 안으로 폐지할지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가로 파는 육회 믿고 사서 먹었다가 탈이 난 소비자가 여럿입니다.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돼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핫딜, 특가로 소개된 육회를 주문해 먹은 이후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사가 나고 막 오한기에 몸살 난 것처럼 저희 엄마는 구토 증상까지도 있고 두통도 엄청 심했거든요. 또 다른 소매자는 지난 2일 육회를 먹은 뒤 닷새째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장염이신 것 같으니까 음식 먹지 말고 안녕을 취해라 뭐 그런 얘기.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어제 새벽 1시 해당 육회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4일까지 75건의 환불 요구가 접수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판매된 이 육회 상품은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2,500개 넘게 팔렸습니다. 지금 계속 항문수칙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불 원하시면 환불까지 진행 다. 피해 접수가 이어지자 식약처도 오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육회를 생산한 축산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육회를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체 조사 결과까진 일주일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육회를 두고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제 동해안 하면 오징어가 아니라 방어가 대세 수산물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동해가 따뜻해진 게 원인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그물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살이 꽉 찬 물고기들. 겨울철 대표 횟감으로 꼽히는 방어입니다. 주로 제주나 남해안에서 잡히던 방어가 동해안 최북단에서 잡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감성돔이나 오징어나 뭐 그런 거에 의존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뭐 방어가 값도 제일 괜찮고 많이 대량으로 잡혔을 때 돈이 제일 되니까. 지난해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방어는 총 6,137톤. 2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8,500톤 가까이 잡혔던 오징어는 지난해 3,500여 톤까지 급감했습니다. 결국 동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대표 어종 자리도 방어에게 내줬습니다.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동해안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난류성 어종인 방어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53년 동안에 계속 누적된 그 수온 변화가 동해안에서는 1.7도가 상승한 겁니다. 좀 당분간은 그렇게 좀 많이 잡힐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해 대표 어종 자리를 방어에 내준 오징어는 여름철엔 비교적 서늘한 서해 쪽으로 이동하는 어종이 됐습니다. 2021년 서해에서의 어획량이 3,855톤으로 10년 전에 비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동서 남해의 대표 어종도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14곳이 아직 전국에 남아 있습니다. 파주에서는 속칭 용적골로 영업 중이고 올해 안에 문을 닫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자 성매매 종사자들 갈 곳이 없다며 반발 중입니다. 전민영 기자의 현장 카메라입니다. 통유리가 늘어선 이곳은 수도권에 남은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시가 강력하게 폐쇄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컴컴한 어둠 속 좁은 골목길. 성매매 업소들이 불을 밝힌 채 영업을 이어갑니다. 차량 여러 대가 느린 속도로 업소 앞을 지나가자 여성들이 손을 흔듭니다. 50여 곳의 업소가 모여있는 파주 성매매 집결지, 속칭 용주골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이들 걱정에 밤 외출을 삼갑니다.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나 그리고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나 파주 지역의 이미지로나 지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주시도 성매매는 불법이라며 70년 넘게 유지돼온 이곳을 연내 폐쇄하겠다는 입장. 하나 서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있고. 이 건물 벽선에서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일단 불법 건축물 단속을 통해 폐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맞닿은 동두천시도 성매매 여성들이 넘어오는 풍선 효과를 우려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파주시에서 거기 없애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그 여성들이 또 저희한테 올 수도 있어서 저희도 이제 현장 카메라팀이 만난 성매매 종사자 10여 명은 당장 쫓겨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가 없어지면 어디로 갈 생각이냐. 노래방, 오피스텔, 조건 만남. 그러면서 최소한 떠날 준비를 할 시간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3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저희는 기간을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자기가 뭐라도 배울 거 아니에요. 한두 개씩이라. 75곳의 성매매 업소가 모여있던 강원도 원주의 힘해촌. 원주시가 힘해촌 부지를 서서히 매입해 이제 관련 업소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인 곳 바로 앞인데요.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생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생존권에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 캐면 역효과가 좀 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폐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전국에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이제 14곳. 신속한 폐쇄 못지않게 관련 종사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자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중국 정찰 풍선으로 미국에선 늑장 대응 논란이 시끌시끌합니다. 이 풍선 격추에 일주일 걸린 게 쟁점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군사시설 정찰을 방치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들어오는 보트를 군인들이 줄로 끌어당깁니다. 보트에 실려있는 흰색 천이 보입니다. There's the balloon on the front of the boat right there. The U.S. Navy coming in with the China balloon. 헬륨과 수소 등이 들어있는 기낭과 태양광 패널이 양쪽에 달린 정찰기로 구성된 풍선에 대해 중국 측은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잔해를 수거 중인 미 국방부는 영공 침입 목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촬영 장비나 탐지기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 정치권에선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격추까지 일주일 걸린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Why did it take so long for them to disclose this to the American public? I don't think the trajectory of where this balloon was going was a mystery. And unfortunately, the president failed that test. 1월 말 미국 알래스카에 진입한 풍선은 지난 1일 ICBM 공군기지 몬태나주 상공을 지나 그제 대서양 해안가에서 격추됐습니다. 본토 상공에서 격추할 경우 잔해 추락으로 피해가 우려됐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민감한 군사시설을 정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바이든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의 조치가 대포로 모기를 쏘는 것과 같은 과민한 반응이었다고 연일 미국을 몰아세웠습니다. 수세에 몰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내일 양당 지도부에게 비공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전통 간식이죠. 약과가 요즘 인기 폭발입니다. 유명한 가게에서는 약과 구하기 전쟁일 정도입니다. 약과를 포함해서 쑥이나 흑임자 같은 이른바 할머니 입맛을 즐기는 게 MZ세대에서 유행이 됐습니다.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광장시장.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약과 가게입니다. 11개 정도 샀고요. 평소에도 약과를 좋아해서 제 친구들도 사러 다녀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많이 사니까 막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간식으로 핸드백에다 넣고 다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의 유명 약과 맛집은 구매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약캐팅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팅만큼 약과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SNS엔 이른바 약캐팅에 어렵게 성공한 인증샷이 이어집니다. 중고장터엔 정가의 4배 웃돈이 붙은 약과도 올라왔습니다. 약과뿐만이 아닙니다. 속칭 할매 입맛에 빠진 MZ세대가 늘어나면서 쑥, 흑임자 등 전통 재료를 활용한 디저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제 할메니얼이라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서는 SNS 보여주시면서도 이 메뉴 있냐고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쑥라떼 제일 많이 보고 오시고요. 이제 쑥절미 카스테라 많이 보고 오십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이른바 할매 입맛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통의 간식 맛을 곁들인 메뉴들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할메니얼 문화의 확산으로 전통 간식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 약과를 항상 사오면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때는 촌스럽게도 여겨졌던 전통 간식이 할메니얼 트렌드와 함께 감각적이고 세련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추위가 주춤하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미세먼지가 가득한데요. 내일도 고농도 먼지가 머물겠습니다. 서쪽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과 전북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지만 워낙 양이 적어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0도, 광주 14도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은 1호 당원이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나오자 이 대통령실의 항변인데요. 자, 왜 예전에 1호 당원들,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은 말할 수 있었는데도 당 관련 언급을 조심했을까요? 그만큼 강한 권력이기 때문이죠. 1호 당원이 말하면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힘드니까요. 대통령실의 최근 모습에 우려가 나오는 이유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낯설고 거친 소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